그럼 큰 대주제가 뭐죠? 큰 주제, 대주제. 제목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권 교체는 가능한가? 예. 미국도 바뀌고 일본도 막 자민당이지만은 일단 저희 다시 바뀌었잖아요. 다음 순서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체한다 그러면 보수 세력이 탈권은 가능한가?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재생 가능한가? 뭐 그런 주제죠. 그거 하고 마지막에 한일왕자를 지켰어요. 근데 먼저 지금 저 정치 상황. 근데 조갑수 씨가 막 지금 아주 유력한 보수 농객으로 활약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매체 하나로서 유튜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시청자도 많고요. 근데 요새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특히 TV를 통해서 TV를 중심으로 해서 고위 정권 영향 하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들, 특히 보수 성향 사람들은 텔레비를 안 본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가입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근래 와서 특히 미국 대선에 관한 페이크 뉴스가 우파 보수 계열의 유튜브에 많이 나와가지고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거 하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왜 그런 건지. 훈련 거 아니냐. 여기 오기 직전에 유튜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그 결과가 어제부로 다 집계가 되었으니까 주별로 다 확정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미국 대선이 부정이었다든지 아니면 투개표기가 뭐 오작동을 했다든지 하는 페이크 비디오는 안 싣도록 하겠다. 못 싣는다.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에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이 미국의 음모론자하고 한국의 음모론자입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는 주장을 하는 유튜브가 많은데 이게 대충 자칭 우파 성향 유튜브가 많아요. 또 이 사람들은 4.15 부정선거도 한국에 4.15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음모론자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우파에 대한 인상이 아주 나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4.15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후에 보수가 아닌 중도나 무슨 좌파 쪽에서 보면은 좀 이상한 집단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 우파가 내부적으로 또 분열이 되버렸어요. 우리 우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4.15 총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반성을 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문재인이 부정 투개표를 해가지고 졌다. 그쪽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아주 냉정한 이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냉정한 반성이 되지 않아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우파는 질이 밀릴 상태라고 보여지고 그게 연동돼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트럼프의 재선을 원했던 게 오히려 청와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과 함께 김정은과의 친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요새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파 보수인데 그 사람들이 왜 트럼프 당선 원했던 건가요? 원했던 거 아니면은 우선 제일 삼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선 한국 사람 전체로 보면은 좀 트럼프가 당선돼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4, 바이든이 돼야 된다고 희망했던 사람 1이에요. 4대 1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 교포들 중에서 이번에 투표한 사람 중에서 바이든 찍은 사람이 한 2, 그리고 트럼프 찍은 사람이 1. 압도적으로 한국 사람이 바이든 지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좋아하니까 미국에서 퍼뜨리는 음모론 여기에 편성을 한 건데 그중에 상당수는 이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바이든보다도
트럼프가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일부는 이 기독교인들이 또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붙들이는 음모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도 기독교인들 지지를, 골수 기독교인들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그게 또 한국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김정은에 이용당해가지고 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다든지 비핵화 사기극에 동조했다든지 하는 건 또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음모론에 빠지면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니까 그게 다 또 우파를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파 보수 계열의 유튜버들이 요새 아주 이 평가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조갑세시로 약간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이지만. 저는 뭐 항상 음모론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사실 위주로 가니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평가가 높아져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이게 한국의 유튜브가 여론에 특히 정치 여론에 끼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에코 챔버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처럼 목소리를 크게 하면은 메아리가 막 울리긴 하지만 바깥으로는 안 들려지는 거야. 자기들끼리. 자가 소비. 예, 자기들끼리. 그래서 확장이 되려면은 합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스마트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깊이 인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한국의 이 극성 유튜브는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네. 예, 정리가 돼야 되는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음모론의 그 확산 속도는 너무 빨라요. 이건 일종의 정신적 코로나라고, 정신적 바이러스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이거. 근데 일본이 여기에 넘어간 사람이 없다는 게 신기한데요. 일본에서 유튜브에 대한 관심은 있긴 있지만 거의 엔터테인먼트 차원의 그렇죠. 관심이 있고 정치적인 면이라든가 또 뭐 언론 매체로서는 거의 평가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도 트럼프가 부정선거 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유튜브가 등이 확산시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 공화당원 중에는 약 70%가 부정선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 공화당 국회의원 중에서 현재 트럼프를 대통령 당선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30명도 안 됩니다. 네. 오케이. 이제 지금 그냥 본론에만 들어갑시다.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흔히 문 정권의 인공말로 말하자면 안방 지지세력, 안방 지지세력이라고 하는데 안방 같은 바위 같은 골수 지지세력 40% 있다고 해서 그동안에 거의 40% 이상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갑자기 30%로 떨어져서 약간 화제가 되는데요. 그것이 문 정부의 하나의 레오다시아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또 특히 배경 이유 같은 거 어떻게 봐야 될지, 보수 입장에 있어서는 아주 기대할 만한 이게 현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진 데 가장 기여를 한 사람이 추미애 법무장관이거든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30%대로 떨어졌죠. 지금 37% 정도 됩니다. 취임 이후에 최저죠. 그러나 역대 대통령 보면은 역대 대통령이 요 시점에서의 지지율에 비하면은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만들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레임덕이 되려면 국회가 좀 흔들려야 되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야 돼. 예. 이 집권 측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국회는 거의 3분의 1을 잡고 있고, 아직 내부 분열의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기관은 옛날에는 정보부나 보안사였지만 지금 검찰이거든. 근데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티는 바람에 문재인 정권의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게 됐습니다. 말을 안 듣게 됐어. 이것은 문재인 권력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공포감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정보부라든지 안기부라든지 보안사라든지 이런 권력기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검찰이 있다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는 고문을 못하는 나라. 고문. 불러서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고문. 토처. 네. 고문을 못하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한국은 비밀경찰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고문 못하고 비밀경찰을 운영하지 못하면은 진짜 독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까지 반정부적으로 돈다고 하면은 이 정권의 힘인 공포감이 약화되는 건 사실이고 그게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아직까지 국회를 장악하고 있죠. 사무들이 가까이에. 그리고 또 여권 내부에 아직까지 분열이 안 보인다 하셨는데 아까 검찰 지금 문제가 검찰 문제잖아요. 검찰과 정권 할까요? 그 하나의 대립구가 연속됐다면 그것도 하나의 권력 내부의 분열이 아니냐. 분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는 하나의 레임덕이 시작이 아닌지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게 저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인데 문제인데 그와 별도로 벌써 그동안에 많이 악재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문 정권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그런 건데 조국 사태부터 그때 수수했었지만은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하나의 원인에 계속 문제가 되는 주택 아파트 가격 문제, 주택 문제도 있고 또 검찰 문제도 그랬지만은 하나의 정권의 독주라 할까요? 독재란 말도 나오지만 독주가 있는 거죠. 다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는 에 대한 여론의 어떤 불만. 근데 원래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그렇죠. 성인원 문제도 있었고. 근데 다 이렇게 정권의 어떤 도덕성 가장 한국 사람들이 민감한 도덕성 문제가 많이 상처를 입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원래 근데 이번에 검찰 문제가 터졌는데 원래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작년에 조국 사태처럼 어떤 대규모 보수 반정부 세력의 시위가 일어났을 텐데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다 차지하고 아니면 억압당하고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때 명확하게 코로나 사태가 올해 총선 때도 이 문재인 정부의 플러스되고 압승했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묘하게 코로나가 이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그런 건데 약간 비아냥하면은 계속 문 정부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돼 있다. 정치적인 플러스 작용돼 있다. 근데 코로나가 빨리 수습도 안 좋은 것 같은 말이냐. 그러니까 또 내년도 새해 들어가면 여러
vakcin도 보급돼서 되고 해서 수습될지 모르는데 묘하게 그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레몬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제1등이 코로나 대처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27%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잘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첫째가 부동산 정책, 두 번째가 법무부와 검찰 갈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대패를 했는데 그거는 트럼프 때문에 그래 됐어요. 그 하루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이 그리고 그 몇 달 전에 있었던 4.27 판문점 선언이 평화 모델을 만들었거든. 비핵화, 저는 그걸 비핵화 사기극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핵화 평화 모델을 만든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당이 압승을 했고 이번에 지난 4월 총선은 결정적으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다가 우리 의료진이 아주 잘 버티고 해가지고 코로나를 줄이면서 동시에 이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줬다고. 네, 각종 지원금을 선거 직전에, 투표 직전에 줬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돈을 뿌린 거죠. 돈을 뿌린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대처를 잘 하는 데는 누가 공이 결정적이냐 하면 그것은 박정희와 박근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부터 시행한 의료보험, 거기에 기반한 한국의 의료체제가 세계적이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박근혜 정부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질병관리체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덕을 본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비교적 극복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건 역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화공업이라는 기반이 강하니까 이렇게 박정희 덕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있는데 절대로 고맙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 대응방식이 모르지. 지금 지지율 문제가 나오는데요. 당장 소위 검찰 문제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종합세 씨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의 가장 잘못된 그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것도 여러 동향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문명 파괴 세력이라고 봅니다. 문명을 파괴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문명의 기반이 세 개 아닙니까? 하나는 사실, 과학, 법치, 사실, 과학, 법치를 부정하는 정권이거든요. 그리고 헌법도 수시로 위반하고, 그건 법치에 들어가겠는데, 하나씩 예를 들면은, 과학을 부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 몇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한국은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2017년에. 네. 한 사람도 그때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페이크 뉴스에 기반해가지고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적이 없다. 그리고 6.25는 내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정책의 기반이 거짓말입니다. 사실 부정하고 그 다음에 법치 부정하는 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과학도 부정하고 이러니까 문명 파괴 세력입니다. 문명 파괴 세력인데 정치적 이념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념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념 결사체인데 이 이념은 계급투쟁론이거든요. 계급투쟁론. 이 세상을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계급사관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정책에 그냥 반영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요새 부르짖는데 그거는 우리 사람이 먼저다. 우리 편 사람이 먼저다지 국민 전체를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개혁적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명 파괴 세력이고 법치 파괴 세력이고 과학 부정 세력이라고 하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주의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아요. 저는 독재와 전체주의의 차이가 역사를 조작하느냐 마느냐. 역사를 조작하면 그때부터 전체주의로 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역사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한국이 상당히 그동안에 70년 동안 이 민주주의의 힘을 길러온 나라고 제도가 있으므로 마음대로 안 되지. 아까 말했던 대로 비밀경찰이 없고 고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마 여러 군데서 제동이 걸리고 그 제동 걸리는 게 하나하나 말씀이 되면서 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 취임사 연설 스피치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봤는데, 그걸 봤더니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돼 있고, 나쁘게 말하자면 많은 거짓말 하셨구나라고 느낄 정도인데, 아까 조합씨는 약간 이념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일단 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취임사를 보면은 가장 강조했던 게 소위 뭐랄까요, 공정한. 물론 평등, 공정, 정의라는 말은 통합, 그런 그거예요. 근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하고, 항상 대화 정치, 대화를 전제화한다던가, 막 그런 말이 나오고, 소통,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가, 소통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잘, 의견 교환할까요?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대통령 되겠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 우리 기자 입장에서 볼 때요, 소통 전혀 안 하시는 게 소통 안 하고, 통합 안 하고, 공개하지도 않고. 특히 기자들하고 거의 안 만나잖아요. 그건 영화네요. 그래서 취임사와 또 반대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도 대략 좀 안 그랬구나, 묘하다, 이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작년에 조국 사태 때도 저희 조국이랑 인물의 위선이 폭로됐는데, 그건 또 평등, 공정, 정의가 완전히 억울한 그런 인물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국민들의 그런 뜻에서는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은 좀 다른, 정권, 다른 정치 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직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지도자가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반도에서 저는 회수에서는 김정은보다 문재인의 거짓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거의 정확해요. 이 사람이 통합을 말할 때는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윤석열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사안 권력을 수사를 해야 된다. 청와대로도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사안 권력 수사하면 안 된다. 청와대는 수사하면 안 된다.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말의 신뢰성이 전혀 없어졌고, 소통이 이 사람의 일정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난 시간이 너무 많아요. 참고들을 하고 지난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베 수상의 하루 일정과 이 문재인의 하루 일정을 비교하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아베 수상은 뭐 하루에 보니까 장관 밑에 그 뭡니까 실무자들 뭐 국장, 심의관, 정보관 이런 사람들을 하루에 10명씩 만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장관도 안 만나요. 장관도 제대로 안 만나고 전부 청와대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러면 청와대 참모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 청와대 참모들이 과거에 극좌 운동권 아닙니까? 극좌 운동권. 그러니까 점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한 집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왜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고 거짓말만 하느냐 하면은 조종되는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권이 다시 2022년에 재집권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될 거예요. 문재인이 재집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겁니다. 문재인. 아까 그 여론 국민과의 그 소통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히 언론과의 관계인데요. 제가 자주 한국 기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요새 한국 분들이 자기 나라 우리 민주주의 잘 돼 있다. 일본은 민주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나라는 식으로 오히려 일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주의는 우리가 1등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 나올 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민주주의란 게 권력 감시가 중요하지 않느냐. 특히 언론의 자유인데 그 청와대라든가 대통령의 동향에 대해서 이만큼 정보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맞습니다. 일본을 봐라. 매일 수상에 동향이라는 게 매일 신문에 나오고 그렇죠. 아침 일어나서 또 잠잘 때까지 맞습니다. 몇 분마다 누구 만나고 누가 왔냐 어디 갔냐 다 나온다고. 그래서 한국 기자들도 먼저 그런 것을 민주화 정권이 됐다면 요거 왜 안 하냐고. 근데 청와대에도 기자실이 떨어져 있잖아요. 또 보관하고 그것도 개선해야 되느냐. 청와대 안에 기자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건데 저도 놀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소통을 약속했는데도 기자회견도 거의 안 하고 일본은 수상 미국 트럼프도 거의 매일처럼 기자 만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왜 언론계가 불만이라는 거 비판 안 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좌파 권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한국의 리더십이 원래 그런 건지요.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은연중에 기자들도 대통령을 하나의 성역으로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왕을 겸하고 있다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이 존경심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는 위치입니다. 위치. 청와대가 산골에 있거든. 절간 아닙니까? 절처럼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약속대로 광화문에 나왔어야지. 그거 안 나오잖아요. 광화문으로 옮겨야 돼. 그것도 약속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거든.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를 정해놓으면 안 돼요. 완전히 광화문에 와야 되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는 소통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식 소통이 있어. 그러면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이 적어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것도 뭐 구체성이 전혀 없는 애매모호한 이야기. 요걸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소통하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로 소통으로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기자들 문제. 이런 거는 대충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든지 무시해버려야 되는데 크게 써주잖아요. 또 그죠? 요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걸 크게 써주니까 보통 사람들은 문재인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이야기 듣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이 청와대 출입 기자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일정 지나간 거는 하나씩 써줘야지. 이번에 미국이 4년마다니까 대통령 밝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베 총리 물러가지고 수반이 됐는데 한국에서 아직까지 1년 반 정도 남아있죠. 1년 반.
1년 반도 안 됐잖아. 1년 4개월. 근데 문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국민들도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안에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소위 그 민주화 시대부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보면 정권 보면은 둘이 그러니까 5년마다니까 둘이 10년 좌우라고 교체해 온 거예요. 그렇죠. 10년마다 10년 주기설이 있죠. 저는 10년 주기설 아마 처음 내가 한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 문 정부 다음에 또 5년 저희 진보 좌파 정부가 되는 게 어느 순리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주기설로 하면은. 근데 그걸 이게 역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래서 특히야 야당, 야권, 보수 세력이 그 10년 주기설을 찢을 만한 역량이 있는 건지요. 그걸 좀 조합주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요새 많이 문 정부가 떨어지고 또 유석열 검찰총장 아주 요새 오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그분을 이렇게 취재하는 마치 다음 대통령 후보로 좋은 사람 식으로 그런 건 없다. 일시적인 거죠. 일단은 보기에는. 근데 다음 보수 정권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저는 2022년에 대통령이 잠깐만요. 근데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동안에 보수 세력이 할까요? 소위 선거에 있어서 사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각종 선거에 있어서 그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번이나 이제 지금 여당이 되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운 것 같기도 하는데요. 어때요? 우선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40%였거든. 지금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또 분열이 되버리더라. 어떻게 분열되느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으로 분열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도가 커졌는데 중도가 33%,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26%. 그래서 이 보수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반드시 중도와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지역별로는 이 정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전라도 그리고 좌파 연합 정권입니다. 전라도 좌파 연합 정권. 그 다음에 이 계층별로 보면은 30, 40대 특히 40대가 아주 골수 지지층입니다. 40대가 크네요. 문의 지지. 30, 40. 특히 40. 그 다음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좌파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화이트 칼라들이 또 지지 세력입니다. 화이트 칼라. 상시근무자. 그러니까 호남 30, 40대 화이트 칼라. 반대로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문재인을 싫어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좌파 정권이 아니에요. 좌파 정권이. 이런 상황인데 지난 4번에 걸쳐서 증거는 2016년에 총선이 됐다는 첫 증거는 당시에 박근혜 세력과 박근혜 말하면 이건 분열로 증거거든요. 이 여당 당시 새누리당의 분열, 특히 공정과정성의 분열. 그 다음에 2017년에 41%로 문재인이 당선되는 걸 허용한 거는 당시에 안철수, 홍준표가 단일 후보를 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단일 후보를 했었어요. 그 전략적 실패. 2018년에 진 거는 이건 전적으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일 회담, 김정은 회담, 그 다음에 이번은 코로나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이 외부 요인이 큽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거는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아. 문재인 부패 청산이 가장 큰 선거 이슈가 될 겁니다. 문재인이가 저질러 놓은 4년 동안의 이 헌법 파괴 행위, 국가 파괴지, 국가 파괴 행위, 그리고 대북 굴종 정책, 이걸 총결산한다 해가지고, 결국 문재인이 인기가 있으면은 재집권이 될 거고, 문재인 인기가 20%대로 떨어져 버리면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 될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자세한 건 조금 나중에 이야기하기로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실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걸 기대하는 건데 그거 말로는 조금 약간 같고, 근데 그 전에 말씀하신 이 문제를 한번 자세히 듣고 싶은데, 문재인 정권 지지 세력이 우리 바깥에서 보면은 좌파 진보니까, 좌파 혁신이니까, 소위 좌파들,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건 아닌가, 그 아니란 거죠. 안 됩니다. 근데 세대적으로 30대, 40대가 많고, 화이트 카라, 비교적으로 괜찮은 사람, 생활 괜찮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네, 저는 작년에 조국 사태 때 강화문하고 강남에서 양치 다 이제 장관 10대 대규모 데모 했잖아요. 그때 조국을 지지하는 저의 카바톤이 집회하는 사람들이 바로 30대, 40대. 그렇죠. 옷도 잘 입고. 잘 입고. 근데 잘 입고 생겼다고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흔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위, 주류의 편화가 있는 건 한국 사회에, 응? 근데 그동안에 선거 사연병 한 것도, 보수 세력이 그걸 잘못 본 거 아니냐. 주류가,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요. 그동안에,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수 지지해 가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류가 바뀌었다. 여러 의미에서, 근데 우리의 관심사인 역사관에 있어서도, 과거사에 관한 문제도, 그동안에 보수에 이제 영향이었던 부분이 반드시 주류가 아니었다. 주류 바뀌었다. 그걸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죠. 그런데 주류가 바뀌어서 아까 보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주류가 바뀐 건데, 그러니까 중도 좌파로 갔습니다. 중도 좌파로 갔는데 우선 이런 갤럽에 아주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생활 수준이 하류층은 문재인 지지가 가장 낮아요. 근데 상, 중상, 문재인 지지가 가장 높은 계층이 생활 수준이 상, 중상 또는 상에 해당되는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수록 문재인 지지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이 정권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이게 명분과 실질이 유리돼 가지고 일종의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적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도 위선이고,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마음도 위선이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책으로 가장 덕을 보는 게 부자들이라고. 아니, 그건 분명히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고소득층은 더 고소득이 되고, 저소득층은 더 저소득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블루칼라,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블루칼라입니다. 블루칼라.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는 문재인 지지가 높지만 블루칼라는 문재인 지지가 낮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냐?
이걸 아주 설명하는 무슨 말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위선적 구조고, 이게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적 정책을 쓰는 것 같지만은 덕은 부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권 자체가 위선일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게 이 정권이 지금 진보가 아니라 퇴보 또는 수구 세력이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만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걸 중에서 저희 세금이랄까 예산을 많이 뿌렸잖아요. 무조건 저 세금 수거해서 예산 수거해서 돈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하여튼 쉬운 부분 거의 저 아르바이트 비슷한 사람을 많이 늘어가지고 그래서 돈 줬다. 이 가난한 사람이 노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료 문제에서 많이 혜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복지를 중요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에서는 일단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퍼센트는 모르지만은 그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 카라 충도 자발적으로 잘 사는 사람 이거 플러스 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소위 윤석열 사태로 여론조사에 있어서 중도가 좀 빠지고 있다. 정권에서. 그래서 중도가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문재인에 붙어 있었지만은 앞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 문재인 정권을 아주 유리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돈을 많이 쓰는 거, 이게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는 건 사실은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주는 거는 이게 선거 자금입니다. 그렇죠. 매표행위예요. 매표. 4월 총선처럼 많이 뿌렸지. 일종의 매표행위인데 그게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코로나 대책이다 해버리니까 거기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야말로 코로나가 정말 기가 막힌 이 정권에는 행운을 가져다 줬고 그게 2022년에도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각국별로 보면은 세계에서 그래도 코로나 대응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 대만, 한국, 독일 아니, 그 다음에 일본 역시 일본이죠. 일본, 요 네 나라인데, 제일 잘못하는 나라는, 미국, 인도, 유럽 여러 나라, 그 다음에 브라질, 이렇게 돼버리니까, 경제도 지금 아시아에 있는 요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네 나라가 제일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도 문재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이에요. 그러면 2022년 대선에는 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흥분하는 그 도덕성 문제, 도덕성 문제로 승부를 가야 될 겁니다. 소위 도덕성 문제가 할 때에요. 벌써 정권의 어떤 핵심 부분에 어떤 의혹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검찰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울산 지장정부 개입 문제라든가, 또 무슨, 저희 펀드, 사기 사건을 그렇잖아요. 근데, 도덕성 문제 타격이 아마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리라고 믿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의,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상대방 실수죠. 상대방 실수인데,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인가요? 그 대표로 되어 있는 김종인 씨의 이야기, 옛날 책을 봤는데,
왜냐하면 소위 상대방 비판이라든가 옹골 노리지 말고 대안으로 대결 안 하면 이길 수 없다라는데 지금 여권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야당의 김종인 대표가 약간 색다른 주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약간 보수층에서 또 반대 비난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야 보수의 뭐랄까요, 핵심적인 이념 망각강원이냐 하는 분도 있고, 네, 지금 야당을 대표하는 분의 어떤 보수 야권의 직격이 보수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김종인 씨의 역할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일단 준도파. 무슨 김종인이라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미스캐스팅이에요. 미스캐스팅이고, 나이가 80이고, 과거에 권력형 부패로 구속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이념이 좌파적 이념, 경제민주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좌파 이념이거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서 큰 공을 세운 거 아닙니까?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민주당 대표로 새누리당을 꺾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문재인을 타도하겠다 하면은 이거는 뭐 정치적 나는 허무주의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정책이 몇 가지인데 하나는 탈보수를 한다. 탈이념을 한다. 그 다음에 호남에 가서 뭐 무릎 꿇고 사과하고 하는 두 가지. 그 다음에 당명을 바꾼 거. 이런 게 다 실패를 한 게, 여론에 나오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0%입니다. 20%인데, 민주당은 33%예요. 그 다음에 광주 전라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입니다. 그렇게 해도 2%가 돼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상당히 떨어졌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23%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지율을 올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한두 달 하고 끝내야지. 이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까지 한다는 거는 본인은 야심이 있다는 거지. 본인이 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든지 하는 야심이 이렇게 또 너무 노쇠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가 싫어하는 이미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바꿔야 됩니다. 네. 다만, 아마, 김종인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신 것도 그렇고 하는데, 일단은, 조합재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를 잡아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하는 부분이 30대, 40대다, 30, 40대다. 중도. 그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소위 경제민주화 같은, 김종인 씨의 어떤 탈포스가, 필요하다. 그런 어떤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당이. 그런데, 경제는 이미 이 집권 세력이 완전히 좌파 정책으로 좌파 포퓰리즘 쪽으로 쫙 가버렸잖아요. 가버린 상태에서 경제 민주화라고 해봤자 이미 다 글로 가버렸는데 표어될 데가 없어요. 오히려 복지 정책으로 확 가버린 걸 비판을 해야 그게 표가 되는 거지. 경제 민주화로서 표 얻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중도 정책을 쓰려면은 이게 첫째 한국 보수의 노인화 이거 바꿔야 됩니다. 고령화를 바꿔야 됩니다. 고령화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스타일의 문제예요. 스타일.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확실한 생각을
뚜렷한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행동은 참 유연해야 되거든요. 유연하려면 오히려 이 기본 철학은 분명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연하게 젊은 사람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안 돼. 기준을 뽑아버려요. 보수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승만, 박정희, 민주화, 그리고 경제 건설, 여기 주인공들, 이승만, 박정희, 이건희, 이런 사람들, 노태우, 전두환도 포함시켜야죠. 전두환, 노태우, 이런 문명 건설 세력, 우리가 문명 건설 세력이다 하는 자부심, 역사관,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그렇다고 옛날처럼 뭐 방공 앞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얼마든지 그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김종인 씨는 이 기본은 무시하잖아요. 기본을. 그러니까 당명도 국민의 힘이라고 이게 당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정체성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제일 좋잖아요. 그걸 황교안이가 들어가가지고 미래통합당으로 개악을 했지. 이것 때문에 난 열성 날라갔다 오고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민의힘. 이거는 요새 국민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좌파 정당 이름이었거든요. 좌파단체 이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란 좌파단체가 있었다고. 정청래인가는 시민운동. 그러니까 그걸 좌파단체였다니까. 좌파단체. 그걸 그냥 이거는요. 정신이 영혼이 없는, 이념도 없고 영혼이 없는, 오히려 영혼을 빼려고 하는 거니까 하루속히 김종인을 밀어내고 이 국민의힘 안에서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다는 걸 명백히 하고 나와야 된다. 안 그러되면은 윤석열이가 쭉 뛰어나오면은 윤석열이가 어떤 정치 세력화 할 때 국민의힘이 그쪽으로 딸려갈 거라고. 자기들 앞으로는 대통령 후보가 안 나오면 그 정당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자주성, 주체성이 무너진 정당입니다. 조금 또 먼저 나왔어야 하는 일이 조금 늦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해왔는데요. 지금 보수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대로, 문 정부가 이대로라면은요, 아까 거짓말만 했다, 아니면 앞뒤 안 맞는 이야기 한다, 소리 내로남부라든가 여러 뒷발이 많잖아요.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은 아무렇지 않은 보통 퇴임 후에 편한 보통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퇴임 후에 조금 편하지 않을 텐데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평화롭게 살 수가 없고, 그건 제가 이 경우는 절대로라는 말을 붙이겠습니다. 그게 어떤지, 그게 뭐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가는 방법도 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지금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혁명이나 수사 방식 모든 걸 하면 이건 정치 보복이거든요. 완전히 덮고 씌운 거거든요. 그리고 국정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김정은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김정은과 싸웠던 두 대통령, 국정원장, 국방장관, 그리고 국정원의 간부들. 아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수십 명 될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부수고 김정은을 돕기 위해서 이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정당화하는 거라고요. 그래 놓고 자기가 편하게 지나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재밌는 게 있는데
경상도 대통령 두 사람이 경상도 대통령 네 사람을 감옥에 보냈어요. 그래. 김영삼, 문재인 두 사람 또 경고등학교 출신이네. 감옥에 간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경상도 대통령이 경상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게 요걸 잘 해석을 하면 아주 묘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의는 없다는 거네. 좋게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그렇고, 전라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네, 그래서요. 근데 막 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간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권을 보수에 넘기면 안 되고, 또 하나 같은 지금 정권 연장이라도 자기가 그렇게 피해를 이렇게 당하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렇죠.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지금 10년 주기로 할 때 다음 연장이다라고 할 때요. 그러니까 보수가 되는 거 아니라 자기들 연장 속에서 답이 누가 나온다고 할 때는 지금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억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야지. 그렇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윤석열 1등, 2등이 이재명, 3등이 이낙연 씨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낙연. 그 다음은 다 고만고만해요. 그죠? 1%에서 뭐 5%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 중에서 문재인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친문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가장 근접한 사람은 아마 이낙연 씨일 거예요. 2년 동안 호흡을 맞췄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호남이라는 배경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낙연 씨 요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낙연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거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제 비호남 부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호남이면은, 경상도 쪽에서는 충청도 후보로 몰릴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충청도 대통령 후보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충청도 후보는 항상 한 분쯤 나와야 될 시점이라.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이게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장 큰 고민은 문재인 쪽에서는 후계자감이 싹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거든요. 분열이 시작될 수가 있지. 많은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율이 예컨대 30% 정도는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20% 나중에 노무현처럼 10%대로 떨어지면은 문재인이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얻고는 선거운동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야. 그때는 문재인 부패 청산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공약이 여당 후보 입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트럼프 비슷한 사람이 돼가지고 인격적으로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하여튼 이재명 느낌으로입니다. 이재명 두 사람은 대통령 감은 아니라 자꾸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렇고 한 사람은 너무나 이게 문재인과 같은 애를 2년, 3년 동안 타오면서 문재인과 떨어질 수 없는, 문재인 비판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호남이라는 물리점이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지금 야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되든 간에? 야당.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이 존재가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과 맞짱 뜨는 것도 처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뭐 일본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일본에 뭐
검사총장, 최고 검사장이죠. 근데,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인데, 검사기소죠. 검사총장. 검사총장. 네, 검사총장. 그렇게 정치 무대에 정치 관여 안 하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든 게 문재인 조국 출리해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정치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보수에 넘어가면 또 안 되지만은 자기들의 소위 진보 좌파 영장 정권을 내도 아주 위험성이 있다. 판단은. 편하게 살 수 없다. 그래도 선거는 안 할 수 없고, 선거는 안 할 수 없고. 약간 지금 가장 막 인기가 있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인데요. 뭐 본인의 위상이 어떨지 앞으로 정치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만은 당장 그만큼 인기가 있는 거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런 거죠. 정권하고 싸우고 있다. 하여튼 당하고 있다. 일본어로 하면 이심에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정을 포함해서 그런 인기가 있는데 그분이 뭐 본인의 의향이 중요하지만은 갑자기 정치 들어가서 후보가 된다 할 때 그동안의 인기 아니면 동정 포함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예요. 과거에도 약간 유엔 총재 박명훈 씨. 예? 박명훈 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인물에 너무 기대하는 것도 보수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거에 고위관직자가 정치를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방기문, 그 다음에 고건, 국무총리, 서울시장 두 분하고 윤석열은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윤석열은 국민들 마음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으로 투쟁한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강자와 맞서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인상을 한 1년쯤 보여줬거든. 그런 점에서. 막 멋있다는 거, 멋쟁이지. 그렇죠. 그 앞에 두 사람하고 달라요. 달랐고. 물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적폐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를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한 몇 사람이 자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파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증오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가만보니까 이 사람은 이념적으로는 좌파가 아니에요. 이념적으로는 좌파가 아닌 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북이 아니라는 거지. 친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주장하듯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겠다. 헌법 정신을 지키겠다. 요 두 배는 상당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신뢰가 가서.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밀려나면은 문재인 이거 만약 밀어낸다면은 윤석열이가 가장 바라는 거는 아주 비겁하게 치사하게 밀어내는 거지. 완전 피해자가 되는 거죠. 단합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단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면은 아마 빨리 정치를 해야 될 겁니다. 좀 있으면 잊혀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조직을, 정당을 그 다음에 자기가 정당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정당이 만들면은 아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몇 사람이 이렇게 합세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이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뽑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이 정도 지지율 같으면은 정치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를 안 하면 이 사람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면은 방패가 없으면은 수사를 할 거라고. 네.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구속하고 감옥에 보내놓을 거라고. 이 정권은. 그러려면 자기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뭐 1년 4개월이니까 빨리 해야 돼. 그래서 퇴임원이 바로 정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뭐 인기도에 따라 그런 건데 보수가 직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가 중도를 잡거든, 중도. 윤석열이 지지기관을 보면 중도가 많아요. 근데 박근혜 충청도. 이명박을 감옥에 보낸 거 그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걸 가진 사람도, 도시 거부감. 예, 그 거부감도 상당히 이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문재인이가 더, 이명박 박근혜 문제는 과거의 문제. 과거다. 그게 더, 날 미래를 볼 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건 일단 적자. 예, 우선은 이거다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중도라는 것하고 지역적으로는 충청도라는 거.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뭐 대선 이야기는 1년 반 후니까 약간 시간이 있는데요. 단장 내년도 새해는 봄에 4월인가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하나의 그 전초전이잖아요. 전초전. 일단 지금 분위기 보면은 부산은 뭐 야당이 이길 것이다. 거의 뭐 그런 흐름인데 서울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가 좀 서울시장도 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야당이. 우선 요새 최근에 여론조사 주목할 만한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누굴 찍겠느냐 하니까 야당 찍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도 야당을 찍어서 정부 교체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현재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이게 서울시장 선거는 이 과거 같으면 서울에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 호남 사람들이 이 외곽 도시로 많이 나가서 호남 비율이 아마 조금 줄었을 겁니다. 주고 이건 결국 인물이라 누가 나오냐 인물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장이나 뭐 이런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요. 잘 한 50% 이렇게 채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다를 겁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그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직이 강한 여당이 좀 유리하고 특히 여기는 지금 서울에는 한두 개 하나가 그리고 전부 다 민주당이 구청장을 하잖아요. 구청장. 민주당이 구청장을 한다는 거는 이 동원할 조직표가 많다는 거죠. 뭐 그런 요소는 있지만은 여론조사에 하면은 최근에 문정부에서 수도권에서 또 중도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유리한 상황이지. 그건 유리해요. 지금 굉장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이런 게 이제 계속 그리고 이게 어떻게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과정인데 지금 김종인 씨가 그런 이야기 하던데 리스트 트롯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막 경선을 붙이고 해가지고 한 사람 뽑는. 난 그게 콘테스트 비슷하게. 그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분위기 조성. 그렇죠. 분위기 조성. 근데 야당은 그렇게 하기 여당은 좀 하기 힘들거든. 야당은 가능하거든. 여당은 대충 몇 사람 딱 정해지는데 뭐 나경원도 좋고 뭐 요새 서초구청장 조은이란 저 그분도 아주 상당히 똑똑하더라고. 그런 사람 또 윤실숙이라는 여자 의원도 요새 좀 뜨던데 그런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토론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해가지고 흥행에 성공해가 한 사람을 딱 하면은 이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그걸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뽑느냐. 원래 원래 지금 진보 세력의 수법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벤치마킹 했대요. 그 일본에서 이런 지금 많이 받아요. 그 한국의 좌파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런 건데 한국의 우좌파 아니 보수 진보
할 때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근데 저는 그에 대한 제 대답은 북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하는데 그 한국에서 흔히 좌파 세력이라 할 때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대북관. 그렇죠. 북한을 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다.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헌법인가? 헌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헌법을 인정하면은 우파입니다. 저 좌파가 아니에요. 헌법을 부정하면은 좌파 중에서도 헌법을 인정하지만은 진보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상당수가 헌법 정신을 부정하지. 헌법을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은 노골적으로 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국가고 역사적으로 정통국가다. 그러니까 합법성 정통성을 인정하면은 그 사람은 우파. 부인하면은 좌파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반역적이에요. 부인하면은 하여튼 비우파쯤 되겠고 좌파 안에도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난 비판적이라 하면 그건 이제 사회 민주 노선쯤 되겠죠. 그래서 바깥에서 뭘 볼 때요. 역시 북한 문제가 계속 걸려 있는데 한국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사회주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없는 같이 보이는 거예요. 소위 말 사회민주주의인데 그것이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부도 그렇잖아요. 원래 이 정부는 사회민주주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북한에 매달리냐고요. 북한 체제에 왜 비판 못하냐고죠. 그건 좌파 운동권의 역학관계죠. 80년대 운동권이 PD는 사회주의 노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NL이라고 이 주사파는 친김일성 노선이 민족주의 앞선 노선이.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가 아니지만은 막 가짜 민족주의 많이 말하자면 이게 종족주의죠. 종족주의파가 이겼거든.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바람에 이 PD 계통이 거의 막 PD 계통 중에 상당 부분은 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우파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PD 그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하잖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스탈린의 국제공산주의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본주의자보다 더 나쁜 놈이 사회민주주의다. 자본주의보다 더 나쁜 놈이 사회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이게 뭐 한국처럼 이렇게 정면 대결하는 데는 사회민주주의가 쓸 틈이 없는 거야. 그게 참 안타깝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래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그게 크지는 못하더라고. 크지는 못하고. 그것이요. 우리가 볼 때는 역시 그 민족주의가 가장 고연결되는 거 아니냐고 해요. 그래서 북한 정권을 민족주의 쪽으로 전통성이 있는 존재다. 그런 하나의 허구지만 그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고 해요. 조합에서는 뭐 가짜 민족주의라고 하자는데 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문재인 정부 같은 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을 사실은 사람들이 김일성을 우리 민족 챔피언이라고 보는 한국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어떻게 그 좌파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한민족 전체의 챔피언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나 주사파 운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전대협이나 이런 출신들은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흔적이 남아있어가지고 비판을 안 하지.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은을 비판 안 하면은 그건 김정은 편이거든요. 선거 악을 비판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이 민족이 강화된 게 반일 종족주의가 결부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한쪽은 김일성 민족주의고 그 반대편은 반일 민족주의가 이거 딱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족주의라는 게 오히려 자해적 민족주의가 돼가지고 친일파, 토착외고 뭐 이런 말을 해가면서 자기 민족의 일부를 민족 반일 세력으로 보는 흉기가 된 거고 이게 대외적으로 뭐 민족주의를 내세울 만한 거는 유일하게 일본인데 요새 또 일본은 변했는지 그런 억지 주장을 해도 일본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만큼 해가지고 이게 반일 선동이 요새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옛날처럼 일본에서 거기 호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좀.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래요. 저희 반일민족주의는 그렇게, 임박, 약해졌어요. 반일민족주의는 작년 겪어보니까 약화된 것 같은데. 그래. 작년에도 불매운동이라든지 뭐 여행 가지 말자 하는데 봉하는 사람들은 다수 있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게 정치적 무기로서는 이게 안 먹히는구나 하는 걸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종족주의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리고 상당수가 그렇죠. 상당수가 이 언론에서 공론의장에서 이용식 일리가 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이게 반일 종족주의가 먹히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일본의 좌파 지식인 아니었어요. 아니 반일 종족주의가 그리고 김정은, 김일성은 그래도 물론 그런 항일 투쟁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김정은을 가지고 이게 민족주의의 한국 민족주의의 센터로 보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이 김정은은 조롱의 대상이지. 흔적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오래 가겠죠. 오래 가는데 이게 선거 때 써먹기 위해서 이걸 다시 들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거 뭐 국내 정치지만 정치 국면에서는 선거 때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친일파란 어떤 렉트라 할까요? 그것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아직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총선 때 무슨 나경원 그런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버지인가 뭔가 그런 거 친일파 개혁했다가 뭔가 해가지고 상당히 선거 운동에서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작년에 소위 군의운동을 비롯해서 반일 운동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을 때에 일본에서 보는 시각이 역시 반일이라는 게 큰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전혀 후퇴, 약화되지 않았다. 깼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문재인 정권 다음에 어떤 정권이 될지 아니면 보수 정권이 되더라도 이 문제를 화끈하게 그려야 못하는 거 아니냐고요. 계속 반일이랑 전적인 영향을 갖고 있으면 일본 측에서는 계속 어렵게 하는 관계가.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이런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이 선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선동하면은 상당 부분 먹힐 것이고 그 선동이 아주 교묘하게 선동하면은 선동 안 하면은 이건 정치에서 팩트가 안 되겠는데 자 이걸 선동하려면은 이 문재인 정권이 다른 카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징용공 일례 경제 지소미아 사태 이것도 이렇게 적당히 사실은
이쪽에서 후퇴한 셈인데, 요새 또, 뭐, 도쿄 올림픽에서 뭘 해보려고 또 상당히 또 저자세로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친일파는, 아니, 이 좌파들이 기준으로 한 친일파를 분류를 하려면은, 제일 친일파가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아들, 딸입니까? 딸이 국사관 대학, 유학했다. 국사관. 또, 그게, 문재인 아버님도 북에서 일제시대, 전도, 공무원시다. 그런 식으로 반격할 만한 소지도 있어요. 이쪽에. 특히 딸 문제가 나는, 이제 야당이 우리나라 야당이 좀 얌전해가지고 그 문제를 안 꺼내더라고. 문재인의 딸 문제는 우리가 그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면 문재인의 딸 가지고도 반격할 수 있죠. 아까, 정치적으로 반일 문제를 선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은 선동하게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 그걸 언론들이 사사건건 어떤 좋은 뉴스인 것처럼 관심 있는 이 뉴스처럼 크게 보도하지 않아요. 크게 보도하죠. 근데 한국 언론에 있어서요,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큰 관심사인지, 반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특히 아마 과거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 언제 그렇게 말끔히 정리되는 건지요? 아니면 관심에서 떨어지는 건지. 근데, 일단 이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한일관계가 제일 편안했던 데가 그래도 박정희 전두환 때죠.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 때. 그러니까 노태우까지 괜찮았죠. 노태우까지도 괜찮았죠. 근데 노태우 때 조국 위안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미야자와 총리가 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조금. 민주화가 시작하면서.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러니까 노태우 때 종국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때만 해도 제 생각은 이거는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할 만큼 그렇게 안 커질 거라고 봤어요. 안 커질 거라고 봤는데 요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종국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한국에서 생기니까 상당히 또 이념적인 게 들어가고 하니까 이렇게 커지더라고. 또 거기에 특히 조선 동아일보와 같은 한국의 이른바 주류 매체가 거기에 너무 크게 보도를 하고 하니까. 이용 교수님의 반일 전국주의 그 책이 여기서 많이 팔렸는데 특히 일본에서 또 많이 팔렸죠. 바로 문해 춘추에서 나와요. 40만 넘었는데 일본에서 그 독자들도 궁금한 게 일본에서 많이 팔렸다. 한국에서 10만 넘었다. 그 실제로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는 건지 그 전망이 어떤 건지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에는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대대적으로 반론한다 해가지고 지금 작업이 진행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재단 있잖아요. 정부가 역사재단에서 내년도에 그 반론 비판하는 연구소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또 다시 그 논쟁 시작할 텐데, 보수 세력을 포함해서 이 책에 금전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런 영향은 대중에 주는 영향이라기보다는 지식인 사회의 영향이죠. 그리고 그 성분들이 다 이 팩트 파인딩에 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뭐 기자 출신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에 충실해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 독도 문제라든지 그걸 다루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솔직하게 성면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은 지식인 사회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론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그 반론이 의미 있는 반론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거는 이 실력에서 졌다는 이야기거든, 사실은. 무슨 사실관계에서 졌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여기에 반론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이 반인종족주의라는 이 키워드를 더 확산시키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반론하는 게 좋다고 봐요. 반론해가지고, 보통 사람도 이게 뭔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아베 수상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다른 수상보다 더 강했죠. 네. 그것도 참 이상해요.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요. 제1기 그러니까 출범할 때부터 무조건 제1기는 기억 안 되는데 제2기는 출범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걸로 해가지고 아까전 속에서 집중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출범해가지고 한일관계 나쁘니까 이게 전부 다 아베로 가고. 근데 아베 수상이 뭔가 나서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총리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베 사라졌다니까 좋은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근데 아베에 대해서는요, 아베 수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무슨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다 그러기보다 어떤 이념이에요. 아베 수상이 하여튼 헌법 개정이라든가 안보 강화라든가 극단적 강화라든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 과거사 역사 연결시키는 이미지로 나쁜 놈이다라고. 그러니까 과거 역사로 미화하는 사람이다. 반성 안 하는 사람이다 식으로. 실제로 그렇지도 않는데도 그것이 언론이 주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언론이. 그렇죠. 이거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베는 너 나쁜 놈이다. 보통 사람들까지 다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볼턴 회고록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볼턴이 이야기하기를 트럼프가 가장 좋아한 세계 지도자가 아베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베, 보리스 존슨 두 사람인데, 그런데 이 아베 수상이 트럼프를 다루는 게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문재인과 트럼프 관계보다는 아베와 트럼프 관계가 훨씬 좋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할 말은 다 했잖아요. 특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트럼프는 이게 뭐 문제 안 된다고 했는데 아베 수상은 바로 옆에서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고 이 동북아시아에 위협이 된다라고 딱 이야기했잖아요. 할 말은 다 하면서 또 트럼프로부터는 일종의 존중을 받고. 뭐 이게 그 일본의 납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용하려고 했죠. 이용했는데. 스웨덴, 작년에 몇 가지 반일 구명 운동도 있고 했었는데요. 만약에 다음 정권이,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보수 정권이 이런, 정권 잡았다 할 때요.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대관계, 일본에 관한 시각, 역사관은 보수와 좌파, 진보로 차이 없다. 하니까 보수 정권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가 지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보수 정권이라면은 일본과 특히 해방후라 할까요?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일 관계를 볼 때요. 일본과의 협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됐다. 잘 된 거잖아요. 보수 주도로. 한미 동맹. 근데 그걸 이게 평가해서요. 먼 과거에 대한 그 시각도 진보 좌파 세력과 다른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게 일본 측의 견해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지금 한국의 우파가 왜 이렇게 위축되느냐 하는 거는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파가
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이잖아요. 그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게 자유통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빨리 자유통일해가지고 2,500만 노예 상태의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한반도를 하나의 민족 통일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자유통일이고, 이게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딱 못이 박혀 있다고. 그런데 한국의 우파가 자유통일이라는 이 대명제를 포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포기했느냐? 박정희부터 자유통일, 북진통일, 자유통일이 아니고 평화공존을 가보니까, 대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뒤에 계속 우파가 이 자유통일이라는 대명제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적으로 안 보는 거라고. 우리 헌법은 반드시 북한을 적으로 보게 돼 있다고. 적으로 보고. 요새 주적 개념에서 군에서 뺐습니다. 이 자유통일을 포기하니까 이 우파가 야성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목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한미동맹의 폐해입니다. 한미동맹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죠. 한미동맹의 폐해로서 자유통일도 포기하고 자주국방도 포기했네. 핵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그게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옵니까? 한미동맹에 의존해가지고 미국 해부산에 의존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미동맹 의존하다 보니까 자주 국방 의지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자주 국방 의지를 포기하면은 반역자, 간첩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힘으로 지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금 친북 세력, 종북 세력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유통일 포기하고 자주국방 포기하니까 한국의 우파는 그냥 세르리면 비슷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주류 세력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어떤 적에 대한 공포감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진 겁니다. 이걸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하려면은 한일 관계도, 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려면은 한반도의 자유통일에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느냐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도 그게 국가 이익에 맞을 것 아닙니까?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돼야 이 동북아시아 전체 긴장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또 일본하고 중국 관계도 좋아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도 좋아지니까 이게 모든 이 동북아시아 긴장의 핵심이 북한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을 없애버려야지. 그러나요. 그러나 그 통일 문제가 나오면요, 저희 그 자유민주 통일이든 무슨 통일이든 간에 통일국가 같으면은 반드시 한반도는 반일 민주국가가 될 것이다. 그거야. 일본 볼 때. 과거에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한국 민족이 있어서는 그 반일 민족주의 국가가 민족 통일 국가가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일본이라는 그 요소가 들어가면은 아주 어렵거든요. 일본에서 대하기가. 근데 또 하나 그 지금 저기 용서 나온 이야기가 다음 정권이 무엇이 되는 간에요. 대한민국의 흐름이 이 지역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반도 자체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언젠가 아니면 지금부터 흐름은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는 것이다. 기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같은 해양 세력보다 태백 세력과 되지 않겠냐라는 견해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거하고
소위 반일 민족주의 국가와 연결시켜서 이루어져 나온 이야기가요. 그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난 반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하는데 일본이 도와주면은 통일된 한국은 오히려 친중으로 가지 않고 친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주체성을 가진 완전히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보세요? 그건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삼국통일을 했을 때,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이 당이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하고 당이 싸웠다고. 그래서 당을 서기 676년에 당이 평양에 있던 안동 도호부를 만주로 물리면서 한반도가 통일된 겁니다. 이때 문무입니다. 676년에. 그 과정에서 일본이 서기 663년에 약 3만 명을 보내가지고 백총강의 해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공포에 떨어가지고 막 성도 쌓고 후쿠오카 수시마 이런 데 막 성사고 수도도 옮기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라하고 당나라가 싸우니까 일본이 신라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 당나라를 몰아내버리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니까 그 뒤에 일본과 신라가 굉장히 친해졌다고 몇십 년 동안. 그때 일본은 경당사를 안 보냈습니다. 당나라하고는 교류 안 하고 일본 신라에 견신라사를 보냈다고.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딱 통일이 되면, 이 역사적으로 딱 있잖아. 한반도가 분열되든지 한반도에 약한 정권이 들었으면 반드시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반도에 신라라는 중심국가가 딱 서니까 그 뒤 250년 동안 당나라, 신라, 일본이 불교 문화라는 공통된 바탕을 가지고 교류했잖아요. 교류하고 몇 년이더라? 도다이지에 있는 유명한 불상 있잖아요. 미륵 보살. 아니,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불상 있잖아요. 도다이지, 동대사. 네. 그게 서기 752년인가? 752년에 그만 준공식을 했다고요. 그때 신라에서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배를 7척을 가지고 한 700명이 축하 사진이 갔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그 사람들 가져오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받은 그 문서가 정창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가 자유민주 국가로 통일되면은 일본도 덕이고 중국도 덕이고 미국도 덕이고 다 이렇게 평화가 오게 되겠다고. 근데 그게 되면은 반을 사라진다 아니면 나는 굳된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보다는 반중 감정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반일은 이렇게 관념이고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중국 사람 더 미워하지. 그렇지. 네. 요즘 실제로 이거 생활 상에서는 막 그런 건데, 좀 마지막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가 드린 것처럼, 물론, 한반도의 이상이라면, 중립된 독립국가죠. 그러니까, 해양 세력도 아니고, 대륙 세력도 아니고. 난 중립이란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요. 중립이란 말은 절대. 그건 한미일 동맹체제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나 대륙 세력, 해양 세력과로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대륙 세력과로 가는 건지. 기본적으로 해양 세력이라죠. 한국은 해양 세력이고 한미일 동맹체제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또 이 체제가 군사 동맹체제뿐만 아니라 이 삶의 양식이 같고 가치관이 같으니까 이거는 중국과는 절대로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보면 안 되죠. 또 중국이라는 위대한 문명이 있는데 중국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을 옛날에 소련처럼 취급을 한다든지
모택동은 그 중국 아니잖아요. 요새 그 전략적인 구상으로 인도 대표는 전략이라 해서 그것이 원래 일본 아베 정권이 지원해서 미국을 오케이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여기서 아주 부정적이고 약간 소극적이었던 거 지금도 그런 건데 애매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전략적인 애매성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구상이라는 게 바로 이 해양 세력으로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그 선택인데 그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아니 이게 국민들이 정서가 어떨까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기보다는 이게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양자 선택을 강요당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강요당하지 않으려면은 부동의 상수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한미일 동맹이다. 한미일 동맹은 절대 우리 양보할 수 없다라고 중국도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문재인이 제일 잘못한 게 사드 배치 안 한다. 그 다음에 MG에 가입 안 한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군사 동맹 체제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게 완전히 오판을 하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불변이고 다만 경제나 문화 이런 데서야 한국의 옵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반중 무슨 대회를 써야 된다. 그 군사 동맹 문제도 아닌데 그거는 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럼 또 일본도 요새 중국하고 친하잖아요. 그거는 자기 프리핸드가 있어야 돼. 프리핸드가 있으려면은 군사 동맹 관계는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는 나는 뭐 하여튼 동북아시아는 3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정경 분리의 원칙, 그 다음에 국민 친선의 원칙, 무력 불사용의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한국이 통일 한국이 되든 간에 그 해양 세력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일본 측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생기면 우리 친구다라고 그렇게 되면은 네, 요새 아직 그 의심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이 한국에 대한 앞날에 대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이 생기면서 일본 측에서 한국을 본 시각이 그하고 관한 혐한 감정과 연결돼 있어서 아주 냉담한 거예요. 아까 조갑재 씨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일본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일본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일본에서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개입할 필요 없다. 만약에 잘못 개입하면 또 무슨 욕을 먹을까봐 또 반일 자고 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될 수 있는데 뭘 하자는 거야. 그건 일본이 찬스를 놓치는 건데 일본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돕는 것 자체가 일본을 돕는 거거든요. 지난 150년 동안에 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 안 한다. 그게 150년 동안 한 번도 안 변했대요. 누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더라고. 그리고 한반도가 자유민주 국가가 되면은 일본하고 무슨 갈등이 있겠지만 전쟁은 안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도요, 역시 과거사에 대한 어떤 감정, 그것이 이대로라면은 어렵다. 그것이 한국 측에서 잘 처리해달라. 이 과거사 문제는 국민과 국민을 한국 평균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인의 문제, 언론과 정치인의 문제. 정치인이 자꾸 이걸 가지고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커지고 군량이 증강돼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력도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에 관해서 아니면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왜 그런 거냐 그거요. 그러니까. 그거 일본 쪽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위대한 문명 건설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면은 반일로 안 가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이게 자부심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없으니까, 일제 식민시대 때의 그런 콤플렉스를 70년 뒤에 되살려가지고,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지난 70년 동안의 위대한 문명 건설,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이제 통일을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판에 이 정신이 암흑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저게 평양에서 발신하는 가짜 민족주의에 혼이 빼앗겨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꼭 무슨 부족국가 사람들이 종족주의에 선동돼가지고 하는 행동, 아주 저차원의 행동을 하니까 이거를 깨우쳐 줘야 될 사람이 정치인이고 이 지도층인데 그게 정치인 지도층이 오히려 평정적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후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동하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선동하는 사람. 아니 독일에서 칸트를 베토벤 칸트를 배출한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 죽인 게 독일 사람이 아니라 히틀러 같은 선동, 권력자가 선동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선동하니까